이 사이버 트럭이 사실 미래 차세대 플랫폼에 어떤 힌트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공정 자체도 난이도가 낮아지면 로봇 투입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레드우드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저렴한 원가로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이버 트럭, 젠3 플랫폼, 옵티머스 로봇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좀 생겨난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삼촌으로 알려져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박형근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는 처음이니까 제가 몇 번 이제 모시려고 시도했다가 시간이 안 맞았는데 오신 소감이랑 이렇게 좀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석 대표님과는 그래도 꽤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 이렇게 스튜디오를 새로 차리시고 네. 본인이 직접 사업에 뛰어드셨는데 네. 너무 이렇게 사무실도 와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바로 그냥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거두절미하고 저희 이제 채널 계신 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테슬라 투자자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가 중국차 이야기를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실적 발표하면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BYD 얘네들이 뭐 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이런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무역 장벽이 없다면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다 먹을 거다. 쉽게 말해서 무섭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정도인가요?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그 영향력이 중국 외 지역에서 크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건 아니죠. 전기차 전체 시장으로 보면 역시나 워낙에 중국 시장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도 거의 6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 안에서 BYD의 존재감이 워낙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글로벌 전체 순위를 매겨보더라도 이제 BYD가 가장 많이 판매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순수 전기차로 보면 테슬라를 바짝 쫓고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일단 판매 대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아마 30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는 이제 순수 전기차로만 치면 180만 대, BYD는 한 144만 대를 판매했으니까 전기차로 놓고 보면 이제 테슬라가 쫓기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위협적이라 볼 수 있고, BYD가 사실은 한 재작년 정도부터 해외 진출을 좀 이제 꽤 하고 있었어요.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태국 뭐 이런 지역에 진출을 해서 초기 한 1, 2년 만에 전기차 판매 상위를 거의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라든지. 그다음에 호주에서도 테슬라를 바짝 뒤쫓아서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미 지역, 브라질 뭐 이런 곳에서도,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도 상당히 잘 팔고 있어서 이스라엘에서조차. 네. 시장 규모는 작다고 볼 수 있지만 그간에 좀 견제를 많이 받아온 미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굉장히 두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해외 진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이제 다른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에 놓이게 된 거죠. 내가 1등 다 먹을 줄 알았는데 저기서의 경쟁자가 꾸물꾸물 올라오더니 이게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4분기의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은 테슬라를 제치고 BYD가 이겼다, 1등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 전기차 판매 기준이죠. 작년 전체로 보면은 테슬라가 살짝 앞서 있지만 마지막 4분기에는 이제 역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도 BYD가 상당히 판매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글로벌 전체 전기차 판매 추이를 보면 지금 최근에 조금 전기차 성장이 주춤한다 이런 얘기들 좀 들으셨을 거예요. 과거 트렌드를 보시면 뭐 40%, 50% 이렇게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2021년에는 100% 넘는 성장을 이렇게 찍었는데 22년, 23년 점점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55%, 35%. 사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산업 하나가 연간 30%씩 성장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초기 시장이기도 하고 완성차라든지 아니면 특히 2차 전지 업체들이
이 높은 성장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굉장히 이미 많이 해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 성장하는 걸 기대했다가 아마 24년 올해는 한 20% 내외로 성장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점차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부담을 갖는 그런 캐즘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캐즘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보시면은 그 이노베이션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고 나면 초기에 혁신 수용자들, 그다음에 뭐 초기 수용자들, 그다음에 뭐 early majority 뭐 그래가지고 이제 다수 수용자 이렇게 단계별로 그 사이클 곡선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게 용어들이 있군요. 혁신 네. 수용자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막 뭐 혁신 나왔다 그러면 한 번씩 써보는 사람들인 거고 그렇죠. 네. 초기 수용자들은 몇 명 이렇게 초기에 네. 초기 수용자랑 초기 다수 수용자는 네. 차이가 뭐가 있다고 해요? 숫자의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초기 수용자는 어떻게 보면 기술에 대한 그 수용성이 굉장히 높은 사용자들에서 기술 프리미엄을 내고서라도 사실 대중화될 정도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제 먼저 사용을 해보는 경험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뭐 예전에 애플에 뭐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런 시기라든지 이런 초기 수용자를 거치고 나면 가격도 내려가고 기술 자체도 보편화돼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구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차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직까지는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차의 시장을 잠식을 빠르게 하고 있지만 대체할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 자체도 아직은 전기차를 사려면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뭐 수백만 원, 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되는데 올해 내년이 그런 시기를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기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줄 만한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구매에 참여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내연기관차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대중시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이제 캐즘의 단계를 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업체들이 정리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수익성이 어떻게 보면 압박을 받게 되면서 살아남은 기업만 살아남는 그런 좀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 전기차 시장도 그런 캐즘의 과정을 이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매자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동안에는 그동안 지금까지 전기차를 사셨던 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네. 그래도 전기차 한번 타봐야지 뭐 이런 약간의 모험심 같은 게 좀 있는 사람들인데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일반 대중들도 그래 그냥 뭐 전기차 사지 이런 식으로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넘어가는 과정이 쉽지만 않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시장 안에서도 선택지를 좀 보게 되면 지금 내가 3천만 원을 들고 있다. 그럼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차종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난 무조건 전기차 친환경 생각해서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샀다 그러면 이제는 3천만 원 예산 안에서 살 수 있는 차종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굳이 불편한 전기차를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계층들이 이제 시장 안에서 어떻게 이 단계를 넘어설까를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뭐 언론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네. 그런 이유가 사실 이제 기존의 뭐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그런 뒤에서의 배경도 이제 그렇죠. 전기차 시대를 좀 천천히 와라 좀. 지연시키고 싶은 그런 세력의 입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화제성이 되다 보니까 기사 가십거리로 올리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최근에 뭐 영하 30도 가까운 기온이 오니까 테슬라 충전소가 완전히 마비됐다더라. 그런 거 아니면 뭐 문이 얼어붙어서 문이 얼어서 열리지가 않다더라. 뭐. 문이 전기차로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제 뭐예요, 이거는? 수분으로 이게 눈이 오면은 얼음이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전기차들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문고리를 플러시 타입이라 그래서 바디 안에 들어가 있는 문고리를 튀어나오는 방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눌러서 그 문고리를 끄집어낸 다음에 이제 열게 되는데 문고리가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바디 패널에.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최근에 전기차들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 플러시 타입의 도어 핸들을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기도 하고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툭툭. 한번 이제, 치면 되는 네, 거야? 테슬라에서는 한번 바디를 두드리면 정도면 얼음이 되는 거구나. 떨어진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간단히 해결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충전하더라도 전기차는 아무래도 겨울에는 주행 거리가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이거는 뭐 사실 팩트이기도 한 것이 주행 거리가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40%까지도 주행 거리가 이제 단축이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기사화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전기차 이용자들은 그 내용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은 나는 겨울에는 어느 정도 주행 거리 짧아진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제 대비나 아니면 매뉴얼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잘 그런 극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언론들이 부정적으로 이런 기사들을 다루다 보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또 뭐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든가. 근데 사실은 일부는 팩트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행 거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있지만, 화재 사고도 뭐 일단 발화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죠. 배터리라는 게 이제 화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유의미하게 검증된 바가 내연기관보다 확률적으로는 화재 날 위험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영하 30도면은 사실 내연기관도 시동이 안 걸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연기관 차도 보시면은 시동 걸기 위해서 12V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똑같네요. 그래서 12V 배터리도 사실 얼어붙으면 방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가 운용하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 환경부라든지 이제 주행거리 테스트할 때 영하 7도, 그러니까 겨울에 평균 온도 정도로 이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는 전혀 운행하시는데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전기차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정적인 시각을 비추는 이런 언론 기사들은 좀 피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네. 새로운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1대1로 비교해놓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더 자극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못 버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특히나 이제 캐즘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 많은 돈을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어요. 루시드 모터스, 니오, 뭐 리비안 이런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기대가 되던 그런 브랜드들이 사실은 대당 3-4만 불씩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어요. 3만 불이면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얼마죠? 4천만 원 이제 뭐 4천만 아니 원. 한 대 팔면 팔 때마다 팔 때마다 차 한 대 값을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팔 때마다 그렇게 손실이 나면 야 이게 진짜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그림 보니까 루시드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루시드는 이제 차량을 출시를 했지만 워낙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판매 대수가 워낙 낮다 보니까 나눌 게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가를 분산할 수 있는 판매 대수가 안 된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은 손실을 입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래? 그만할래? 아니면 또 천천히 할래? 뭐 이런 의사결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기업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테슬라, 그다음에 중국의 BYD, 그다음에 현대 기아 정도가 아주 낮은 수준의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현대 기아도 들어가네요. 네, 기존의 전기차 시대를 잘 대비해온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이 전기차 전환이 빨리 안 왔으면 하는 마음들이 다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포드, GM 이런 기업들이 출시하려던 그런 차종들을 굉장히 뒤로 좀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 2025년이면 우리가 테슬라의 미국 내 판매를 넘어서겠다. 메릴 바라가 굉장히 의욕에 넘쳐서 한 재작년 정도에 이제 타겟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공장이 뒤로 미뤄지다 보니 특히 국내 이제 배터리 3사가 미국 업체들, 그다음에 유럽의 업체들하고 공장 합작 회사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지연이 되고 예를 들면 뭐 포드하고 SK가 합작했던 이런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가 조금 어긋나면서 이 SK온이 포드에 공급을 안 하고 현대차하고 이제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우회 전략들을 쓰고 상당히 프로젝트를 지연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시장 자체가 열리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2차 전지 갖다 써줄 자동차 회사들이 잘 팔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에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해서 계속 이게 오는 거군요. 이 캐즘을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텐데. 극복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의 전기차는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게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장을 좀 보더라도 이제 테슬라 모델 Y 그 RWD라 그래서 네. 그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 탑재한 모델 Y가 국내에서 출시가 됐었는데 당시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가격 인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싸지니까 수요가 폭발을 했죠. 그래서 첫 2달 동안에 거의 3,4천 대씩 판매가 됐었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레이 EV도 이제 중국의 인산철을 채택을 하면서 주행 거리는 조금 짧지만 굉장히 괜찮은 상품성을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 호응을 얻었다든지 또 KG 모빌리티 쌍용에 이어서 이제 명맥을 이어가는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인산철 배터리 탑재해서 가격을 상당히 낮춰가지고 한 3천만 원대에도 살 수 있었거든요. 괜찮은 SUV를 어떻게 보면 동종의 내연기관의 가격에 살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이 폭발을 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기존의 전기차가 상당히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어 왔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BYD가 성공하고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다른 전기차 대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저렴하거든요. 비슷한 사양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공 요인이 됐다고 좀 보여지고 테슬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25,000불대 자동차, 반값 전기차라고 하죠. 그 개발 프로젝트를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간혹 뉴스로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 2가 그건가요? 그렇죠. 모델 2 내지는 최근에 이제 레드우드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좀 언론에 공개가 되었는데 그래서 다음 차세대 프로젝트를 얼마나 빨리 추진해서 저렴한 차량 시장에 내놓느냐가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완성차사들도 결국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가격을 낮추면서도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든 이제 원가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놓이게 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안 팔리니까 싸줘야 되는데 네. 싸질라면서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원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네요. 좀 더 이어서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BYD라는 업체가 시장 안에서 많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모바일용 배터리로 사업을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네. 2003년 정도에 중국의 로컬 브랜드인 뭐 친추안이라는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진출을 했던 거고요. 모바일 배터리를 하던 기업이니까 그러면은 모바일 배터리 사업과 자동차 사업을 시너지를 일으켜 봐야겠다. 그래서 전기차 사업에 진출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세계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F3DM이라는 차를 만들기도 했고 뭐 결국에는 많이 안 팔려서 실패로 되긴 했지만 이 전기차에 대한 역사를 차근차근 쌓아왔던 거예요. 테슬라나 BYD가 지금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수직 통합 정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수직 통합 정도? 네. 그래서 보시면 뭐 테슬라도 거의 내재화에 가까운 배터리를 이제 워낙 양을 많이 소모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셀사들하고 굉장히 타이트한 관계, 파나소닉이라는 기업과 그간의 굉장히 타이트한 관계로 수익성을 확보해왔고 지금은 뭐 CATL이나 BYD, LG 엔솔의 그 배터리를 채택하면서도 수직 통합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죠. 수직 통합이라는 개념이 그냥 네. 그 처음 원재료부터 그냥 맞습니다. 완제품까지 올 때까지 그냥 다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회사일수록 수직 통합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직 통합 정도가 높은 거에 따라서 사실 원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저희 기술 제품 초기 시장을 좀 보시면 대부분 처음에는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초기 시장에서는 이렇게 수직 통합 정도가 높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BYD가 특히나 그런 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BYD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의 기술이 워낙 축적이 돼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배터리를 생산을 해서 차량에 탑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에 버려지는 마진들을 굉장히 차곡차곡 모아서 높은 수익성을 낼 수가 있었던 거고 심지어 잘 모르시겠지만 BYD는 그 자동차용 반도체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보시면 모터도 직접을 설계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인버터에 이제 IGBT라는 핵심 반도체 소자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세계 2위의 생산자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도 직접 진출해서 수직 통합을 할 정도로 수직 통합 정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은 차가 그러면 잘 팔리려면 그냥 싸기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해야 되는데 제가 몇 개 이제 중국의 브랜드들의 그림을 좀 따와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한 21년, 22년 기간 동안 저희가 중국 안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눈으로 확인한 게 별로 없었어요. 중국이 요새 여행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네. 중국은 그러니까요. 네, 별도의 막 그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중국 안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잘 몰랐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 이제 모터쇼들에서 맞아. 그런 변화들을 갑자기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뭐지 이거 막 이렇게 상해 모터쇼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어봐도 그죠? 네, 그래서 상해 모터쇼에서 이런 차량들이 대거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와우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네. BYD의 차량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이 소형차인데 어떠신가요? BYD 시걸이라고 하는 이제 해외 수출을 위해서 디자인한 차량인데 네. 소형 차량이지만 굉장히 예쁘죠. 제 눈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네. 디자인도 예쁘고 사실 주행거리도 다른 소형 전기차에 비해서 훨씬 많이 갑니다. 그래서 300km를 한 번 충전하면은 넘게 갈 수 있는데 괜찮은 성능에 나름 예쁜 디자인, 그 다음에 안쪽도 보시면은 상당히 실용적인 그런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형차 전기차로 사시려면 아무리 싸게 사도 최소 2,500만 원은 훌쩍 넘거든요. 2,500만 원? 네.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만 원이 저렴해요. 1,000만 원이요? 네, 1,500만 원 정도의 1,000만 중국 원이나 현지에서. 싸?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량이 만약에 해외 시장에 풀리게 되면 영향이 상당히 클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관세도 붙고 그다음에 현지화 비용이 붙기 때문에 가격 좀 더 격차가 비싸진 하겠지만. 줄긴 하겠지만 여전히 더 좋은 옵션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이 BYD가 그 전까지는 대중 브랜드로서 좀 알려지다 보니까 기존의 차량 라인업 대비 거의 1,000만 원 저렴한 라인업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계속 서브 브랜드들을 론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YD가 BYD 자체 브랜드도 있지만 펑창바오라고 하는 이제 자체 브랜드라든가 이제 최근에는 양왕이라는 브랜드를 출시를 양왕. 했는데 네네. 지금 보이시는 이 차량들이 거의 2억을 호가하는 차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초 럭셔리 SUV, 그다음에 거의 슈퍼카에 가까운 얘는 막 성능. 왔다 갔다 하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그래서 이 럭셔리 SUV 브랜드 같은 경우에 U8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탱크 터널에서 제자리에 돌기도 하고 최근에 사이버 트럭도 이런 걸 보여줬지만 이제 도하라 그러나요? 강을 건너는. 여기 강을 건너는 거구나. 네, 물을 막 하고 이제 굉장히 중국 문화에 걸맞게 화려함을 이제 디자인도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는 좀 안 좋아할 수도 있는 디자인인데 엄청나게 화려하죠. 그래서 중국의 부호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요소들을 집어넣고 아래 슈퍼카 같은 경우에도 가속 성능이 제로백이라고 하죠. 0에서 100km 시속까지 3초 이내에 이제 도달을 한다든지 4개의 사륜이 다 개별 제어가 된다든지 이런 첨단 기능들을 좀 넣어서 프리미엄 라인업도 BYD가 진출을 하는 거예요. 쌀뿐만 아니라 라인업도 이제 다양화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이 그만큼 폭이 넓어지고 해외 진출 가능성도 그만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들도 흥미롭습니다.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중국 전기차 3대장 하면은 리오토, 샤오펑 그리고 니오라고 하는 회사를 그동안에 많이 짚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주목을 더 많이 받던 브랜드들은 니오하고 샤오펑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판매 실적이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대신에 리오토가 아마 작년 기준 30만 대 넘게 판매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직접 리오토에 투자하시는 해외 투자자 인터뷰도 이렇게 해보고 하면 가서 직접 CEO도 만나고 타보고 그러셨대요. 근데 너무나 훌륭한 제품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도 상당히 저희가 중국차 하면은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대형 화면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운전자 보조석까지 그냥 쫙 뻗게 있고 그다음에 후면석도 사실은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3인치 14인치 정도 되는 대형 스크린을 이제 뒤에서 영화 같은 거 보실 수 있게. 그러네요. 네, 최근에 BMW의 고급 전기차 라인업을 보시면 이런 비슷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BMW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iX7인가요? 그 최근 고급 라인업 SUV하고
동급인데 기능들도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BMW가 더 훌륭한 기능들을 갖췄겠지만 그런데 이제 가격은 뭐 1,000만 원 이상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량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기능들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좀 중국 브랜드들이 파격적으로 하는 디자인들이 있는데 요거 보시면 어떤가요? 오, 이게 뭐예요, 이게? 디자인도 상당히 이제 예쁘다고 좀 보여지고 아까 보셨던 건 스크린도 이제 전면에 굉장히 쫙 깔아놨죠. 와.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요건 퀸 시트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퀸 시트, 네. 여왕님이네요. 네, 여왕님 이제 뭐 저희 이호석 야. 대표님 집에 가면 당연히 이제 여왕님처럼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늘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좌석이 아예 접혀서 뒤에 정말 여왕처럼 이렇게 쫙 누울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아, 이거 진짜 편해 보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중국 차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기존 완성차에서 하지 않던. 그래서 저희가 이제 BYD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럭셔리 라인업들, 아까 뭐 BYD 양왕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런 차량들이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는 기술들은 좀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완성차 업체 추격이 조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물론 그러니까 뭐 안전성 면이나 마감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내 뭐 완성차 업체나 뭐 해외 뭐 유명 업체들하고 격차가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좀 보여지지만 그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상상치 못했던 그런 사양들을 시도해서 들고 나오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선 상당히 먹히고 있다는 거고 이게 만약에 그 아까 일론 머스크 이야기 하셨지만 해외 시장에 이런 것들을 나온다면? 접하게 된다면 사실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BYD에서 네.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BYD 말고도 많다.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 않고 이거 영상이나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야 이게 생각보다 야 많이 올라왔구나 세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2024년 같은 경우 중국의 경기 침체가 굉장히 크게 올 걸로 보이고 2024년 올해요. 올해죠. 네.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전기차가 그 전년비 여전히 한 35% 정도 중국 시장은 성장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20%가 채 안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이제 20%대까지 간다 그러면 엄청 큰 성장률이지만 시장의 기대만큼은 성장을 못 하고 있고 워낙에 이제 브랜드가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브랜드만 한 90여 개가 되고요. 그렇게 많아요. 네, 전기차를 실제로 생산하는 브랜드만 해도 70여 개라고 들었거든요. 아하. 너무 많은 거죠. 아하. 그래서 아마 이런 시장의 성장 정체가 어떻게 보면은 잘 팔고 있는 기업들 제외하고는 수익성이 다 지금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몇 년간 거치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BYD는 여전히 그 자국 시장 안에서도 35%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위권에 아니면 뭐 SAIC라든가 GAC 같은 중국 안에서도 상위권 한 5위 정도 지금 1월에는 뭐 테슬라가 5위를 할 정도로 밀려났다고 하는데 중국 시장 안에서도 상위권 브랜드들은 살아남겠지만 그 나머지들은 상당히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70여 개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10손가락 안으로 당연히 들어와야 될 거고 글로벌리 시장까지 보게 되면 한 4-5개만 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그런 약간 고통의 과정을 겪기는 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좀 그래프나 자료들을 좀 통해서 보면 네. 중국이 지금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60%대를 59%구나.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60% 가까운 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이 가운데서도 뭐 80여 % 정도는 중국 안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비중은 아직 작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 순위로 보면 제가 이 중국 기업들을 좀 붉은색으로 좀 표시를 해뒀는데 탑 25 안에 벌써 10개 넘는 기업들이 이제 중국 브랜드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외 수출도 중국 브랜드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뭐 여전히 테슬라가 중국에 생산 기지를 갖고 있잖아요. 아니면 또 볼보, 물론 이제 중국 산하
브랜드가 되긴 했지만 이런 해외 브랜드들이 중국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여전히 한 7, 80% 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자국 브랜드 수출량도 늘고 있다는 게 이제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고요. 중국산 전기차가 해외로 어떤 것들이 수출되는지를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제 테슬라나 여기 보신 것처럼 볼보 이런 해외 브랜드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BYD 그다음에 MG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영국 브랜드였지만 중국 SAIC 산하에 들어가면서 거의 중국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중국 기업으로 좀 보여져요. 근데 이 MG가 최근에 유럽 시장에서 판매 4위, 전기차 내에서 모델 가운데서 MG4가 4위를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유럽 브랜드로 달고 나가고 있지만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그리고 BYD도 유럽이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남아, 뭐 이스라엘, 남미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의 영향력이 해외 시장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하면 저희 폭스바겐 생각해 보시면 네. 뭐 1980, 90년대에 중국 안에서 폭스바겐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냐면 네. 중국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폭스바겐의 위상이 높았어요. 그래서 거의 1위를 놓치지 않고 뭐 10수년간 계속 자리를 유지를 해왔었는데 여기 이 차가 보시면은 택시도 이제 다 폭스바겐 브랜드 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점점 중국 시장에서 폭스바겐의 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위축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중국의 전기차가 지금 이미 30%를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BYD 같은 기업이 이미 전기차 판매만으로 폭스바겐의 판매고를 넘어섰어요. 그 정도구나. 네. 네. 그래서 폭스바겐이 전체 이제 판매하는 차량 가운데서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에서 3분의 1 가량을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기업이나 아니면은 BMW, 뭐 벤츠, 아우디 같은 독일의 저희 명차들도 중국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4분의 1 가량 되는 그런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전기차 자국 브랜드가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해외의 브랜드들이 중국 내에 진출한 브랜드들이 시장을 그만큼 잃게 되는 거고 최근에 빠르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철수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미쓰비시, 스텔란티스, 혼다, 닛산, 저희 뭐 현대자동차까지 너나 할 거 없이 합작 프로젝트들 이제 철수하고 특히나 뭐 일본 브랜드, 독일 브랜드는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은 독일이든 일본의 본진에 있는 기업의 수익성까지도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그런 영향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차 대열에 있는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서 자존심을 이제 구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BYD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전기차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올해 전망을 한다면 좀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상위 뭐 탑5 정도 기업들은 성장이 그 연초만 해도 벌써 100% 넘게 막 이렇게 YOY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YD의 약진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BYD 같은 경우에는 왕찬푸 회장이죠. 회장이 올해 전기차 시장이 이제 50% 마켓 쉐어를 달성할 거다 이렇게 굉장히 의욕적으로 얘기하고 50%? 네. 그 가운데서 뭐 BYD가 상당 부분 다 가져갈 거다 이렇게 자신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기업하고 이제 힘든 기업하고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뭐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70여 개의 전기차 기업들이 상당 부분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잘하던 기업들은 승승장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은 그렇게 보여지고 차별화가 되는 시장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아까 해외 브랜드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테슬라도 이제 마켓 쉐어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지금 이미 연초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뭔가 신차종을 좀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예외가 아니다. 네.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테슬라 삼촌으로 알려지실 정도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근데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사이버 트럭. 네. 이 사이버 트럭이 출시된 지 좀 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식으로 사양이 나왔는지 이걸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테슬라에서 사실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해요. 11월에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했고 지금 초기 시장 인도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 뭐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뭐 300여 대, 그러니까 꽤 많은 수는 아니고 이게 램프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픽업 트럭 시장이 미국에선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그 픽업 트럭 라인업이 굉장히 많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숫자가 그래서 엄청나네요. 전체 시장으로 보면 거의 한 4분의 1이 픽업 트럭이 판매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탑 랭크를 하는 모델이 있는데 포드의 이제 F 시리즈라고 하는 네. 그 픽업 트럭이 항상 탑 셀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뭐 70만 대 넘게 판매되는 그런 인기 차종인데 당연히 테슬라도 지금까지는 이제 4개 차종이었잖아요. 그래서 S3, XY 이렇게 4개 차종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픽업 트럭도 당연히 의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팀 침투를 해야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했는데 내용이 이제 너무 좀 흥미롭죠. 왜냐하면 딱 디자인을 보셔도 어떻습니까? 네. 기존의 픽업 트럭하고 너무 차별화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고 뭔가 달에서 다닐 것만 그쵸, 같은 그쵸. 그런 차량인데 모양이 이렇게 좀 독특하게 나오게 됐던 게 다른 차량들은 이제 색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사이버 트럭은 지금 단 하나의 색깔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빛색으로 출시가 돼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외부의 이 강판을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을 했어요. 스테인레스 강판은 사실 기존 완성차 업체에서 잘 사용하지 않던 소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스테인레스 생각해 보시면 저희 집에 냄비들 그게 동일한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만들어진 건데 녹이 안 쓴다 그래서 스테인레스잖아요. 네. 녹이 안 쓸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색깔을 도색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존의 차량들이 물론 소비자 선호 때문에 도색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녹 쓰는 것 때문에 이제 방청 처리도 하고 도색을 하게 되거든요. 아하. 근데 스테인레스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색깔을 입히지 않고도 이제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모양이 왜 이렇게 각지게 됐는가 좀 보게 되면 이 스테인레스 강판이요 가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하. 그래서 기존의 완성차에서 익숙해져 있는 프레스로 좀 꼭 예쁜 찍어서 모양.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모양을 찍어내고 점용접을 해서 굉장히 생산 효율이 높은 그런 방식으로는 이 차를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강도와 경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철판을 살짝 꺾는 정도. 여기 보시면 뭐 도어부에 이렇게 꺾는 게 하나 정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 전면부에도 이제 캐릭터 라인이 2개 정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가공 작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소재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한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공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각진 모양의 사이버 트럭이 좀 나왔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네, 거네요. 네. 근데 또 빠르긴 또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이버 트럭이 이제 트라이모터에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상위 기종 같은 게 거의 3.5톤의 무게거든요. 근데 3.5톤의 무게인데 광고가 뭐 조작이 있었느니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이게 포르쉐 같은 굉장히 빠른 스포츠카보다도 가속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웃긴 게 포르쉐를 한 대를 달고 갔었죠. 네, 그때. 달고 경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풀 주행을 하지 않고 절반만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차를 뒤에 싣고도 포르쉐만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가속 성능이죠. 그래서 3.5톤에 가까운 차량이 3초 이내에 이제 제로백을 달성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가속 성능을 보이는데 이런 뛰어난 성능이라든지 출시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스테인레스 스틸을 굉장히 두껍게 했습니다. 도어 패널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엔 3mm로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1.8mm짜리 굉장히 두꺼운 강판을 쓰다 보니까 이런 기관총으로 난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난사를 해도 뚫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상상할 수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총격전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제 사이버 트럭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총격전에도 굉장히 반탄 성능을 갖출 정도로 단단한 차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견인 능력도 뛰어나죠. 그러니까 뒤에 적재 공간에만도 거의 1톤 가까운 1톤? 네. 네. 무게 짐을 실을 수가 있고 여기 보신 것처럼 포크레인을 끌고 가네요. 네, 이게 뭐 견인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인데 아하. 거의 5톤에 가까운 뒤에 짐을 또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견인 능력이. 5톤. 네. 그래서 엄청나네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그 괴물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연구원님이 얘기해 준 것 중에서 이게 뭐죠? 엑소 스켈레톤? 네. 이거는 뭐예요?
엑소스켈레톤이라는 구조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스테인리스 강판으로도 좀 많이 알려졌지만 네. 엑소스켈레톤이라는 건 저희 갑각류 개 생각해 보시면 껍데기가 사실 뼈의 역할을 하고 안에는 부드러운 속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동차도 외피를 엄청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엑소스켈레톤 형태로 만들고 안에 부품들을 장착하겠다는 컨셉을 처음에 제안을 해서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외부는 단단한 골격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내부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전기차에서는 배터리를 얼마나 많이 탑재하느냐, 그다음에 승객 공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상품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스테인리스 강판을 외부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 외피가 굉장히 단단해지는 엑소스켈레톤 구조가 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안에 상당 부분 이제 구조 부품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비행기 동체 생각해 보시면은 안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제 엑소스켈레톤 구조로 외부 외피에 가까이에 이제 구조물들을 되게 되고 이제 탄소 섬유를 붕둥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틀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제 날다 보면은 날기류에도 막 흔들리고 비틀리고 할 텐데 그럼에도 이제 구조적 강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점이 있다 좀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차량들은 언덕 같은데 이렇게 비대칭 공면을 지나가게 되면은 차가 상당히 많이 비틀어지거든요. 아니면은 이게 관성에 의해서도 비틀어지는데 그럼 주행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차 노면에 바퀴가 잘 접지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사이버 트럭은 잘 안 일어날 거고 충돌을 하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일 거다. 최근에 뭐 사고 영상을 보시면 사이버 트럭이 도로에서 가는데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았더니 사이버 트럭은 정말 흠집 하나 가지 않고 다른 차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보여요. 탱크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런 도로 위에 이런 위험한 그러니까 위험하다. 다니게 하면 되느냐 뭐 이런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타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안전한 차를 탄다는 거니까 상품성이 좋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사이버 트럭끼리 비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사이버 트럭이 사실 제 관점에서는 미래 차세대 플랫폼에 어떤 힌트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BYD가 왜 이렇게 위협적이고 지금 캐즘의 전기차 시장이 맞닥뜨리게 됐냐를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제 저렴한 전기차가 출시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반값 전기차를 출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테슬라는 그간에 이제 원가 절감 노력들을 많이 해왔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도장 공정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도장 공정이 사실 완성차 전체 공정에서 굉장히 에너지 집약적인 공정이에요. 그래서 완성차 공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프레스에서 판들을 이제 판금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로봇 용접을 하게 되고 이제 도색을 하게 돼요. 도색 공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품질 검사 이렇게 과정이 걷게 되는데 도색 공정이 전체 공정의 에너지의 거의 50% 이상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도색을 하고 나면 건조하고 방청제 뿌리고 건조하고 이 과정을 겪다 보면 그만큼 이제 가열로 전기 에너지를 쓰는 그런 에너지 소모적인 공정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물 사용도 한 60-70%를 차지하거든요. 그렇구나. 페인트를 희석하고 뭐 그런 세척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을 아마도 일론 머스크는 삭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트럭의 스테인리스 외피, 그러니까 도색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해답이 됐던 거고 그 전에 이제 기가프레스라는 기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붕어빵. 네, 그래서 여러 철판을 겹겹이 용접하는 그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붕어빵처럼 찍어내게 되면 이 로봇 공정들을 상당히 제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스테인리스로 하면서 도장 공정 없애고 용접 공정 없애고 하다 보니까 원가 절감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단계들을 그러면은 다음 차량에 적용을 하게 되면 원가 절감이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버 트럭의 그러한 기술들이 다 합쳐져서 아마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2 내지는 프로젝트명으로 레드우드 또는 이제 젠3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술에 다 적용이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이게 왜 힌트가 됐냐면 아까 네. 외판들을 스테인레스로 한다든지 아니면 가공법을 새로 이제 개발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지난 인베스터 데이에서 소개를 하면서 이게 차가 한 6구간으로 분리되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 전에는 도색도 해야 되고 차의 강성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차를 이제 가조립을 하거든요. 가조립을 하고 그걸 이제 페인트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조립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차를 조립하고 도장을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 이제 의장 공정이라고 하는 이 조립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 비좁은 공간 안으로 트림으로 이렇게 도어링으로 타고 넘나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조립 공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도색 공정을 없애고 용접 공정을 뒤로 미루게 되면 이 차를 구간별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아하. 네. 그래서 분해를 하게 되면 사실 자동화가 너무 편리하게 되고 그러네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좋아져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전체 차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작업면보다 한 6구간 내지는 크게는 사실 3마디로 이렇게 나눠질 걸로 보이는데 작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쉬워지고 지금은 작업자들이 차 안에 타고 들어가서 근골격계를 앓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치, 뭐 위로 이렇게 드라이브 해서 위로 뭐 쓰고 이렇게 하고 쭈그리고 막 이렇게 해야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블럭화되게 되면 사실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허리만 살짝 수그려서 네. 이제 조립을 하는 이런 공정들이 상당히 많이 도입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산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아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막 얘기를 하길래 아 이게 뭐지 그랬는데 네. 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런 힌트를 사이버 트럭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이게 약간의 또 다른 힌트가 레드우드. 네. 레드우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소형차를 타겟팅을 하고 있고 이게 모델 2라고도 하고 이 모델 2가 속칭 로보택시가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FSD는 어디나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소형차에 FSD를 실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차가 아마 차세대 플랫폼을 가지고 적용이 될 걸로 보이고 이런 소형차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외판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블록 단위의 공정이 돼서 굉장히 생산 효율, 결과적으로는 원가 절감이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형 차량에 대한 차세대 플랫폼의 힌트를 사이버 트럭에서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저희가 옵티머스 로봇의 제네레이션 2 그러니까 2세대 모델을 볼 수가 있었어요. 혹시 네. 영상 보셨나요? 계란 이렇게 잡는 거. 네. 그래서 저희가 엄청 섬세하게. 언제였나요? 벌써 한 2, 3년 됐나요? AI 대회에서 잘 걷지도 못하던 맞아. 저런 왜 가져왔어? 이랬는데. 네, 그런 로봇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사람 자유롭게 움직임처럼 하네. 잘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가져왔는데 이 로봇의 발전이 그러면 테슬라의 발전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 건가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그 언박스드 프로세스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의 접근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이야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떤가요? 지금 아직 사람처럼 막 네. 운동 능력이 뛰어나서 차를 막 넘나들고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간단한 작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허리 잠깐 숙여서 작업을 한다든지 패널을 나른다든지 이런 공장에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옵티머스 로봇의 투입 여지가 이 젠3 플랫폼에서 굉장히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로봇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복잡한 일을 아직까지는 네. 했고 그런데 공정 자체도 굉장히 복잡한 일을 안 해도 되는 걸 하다 보면 네. 만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모양의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작업이 그만큼 쉬워진다는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접근성도 높아진다는 거고. 그러니까 공정 자체도 난이도가 낮아지면 로봇 투입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이것은 결국에는 레드우드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저렴한 원가로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이버 트럭
그다음에 젠3 플랫폼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좀 생겨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건 연구원님이 이렇게 딱 참신하게 생각해내신 건가요? 이렇게 요거 딱 세 개 하니까 요거 맞는 것 같다. 네, 뭐 이게 맞아가지고 진짜 올해 연말이나 이런 게 딱 인베스터 데이에서 그때 박형근 연구원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지금 차 만들 때 옵티머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대박이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내피셜이기 때문에 내피셜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데 옵티머스 봇을 보거나 하셨을 때 많은 뭐 테슬라 관심 많은 분들은 이게 어떻게든 자동화하고 연결이 될 거다라는 추측은 하셨을 걸로 보이고 이 젠3 플랫폼에 아니면 사이버 트럭의 스테인리스 바디 그다음에 이 언박스드 프로세스가 어떻게 연결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단계 고민을 더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좀 가능할 걸로 좀 보여진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테슬라의 원가 절감이 현실화되고 해야 네. 차를 낮춰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차 값을 낮춰도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캐즘이 왔을 때 캐즘을 극복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가 이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의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가도 좀 잘 해야 될 텐데, 그죠? 네. 뭐 저는 뭐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너무 이제 전망이 밝은 아이템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신 것처럼 AI도 하고 있고 뭐 트위터 인수해서 X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도 하고 그쵸. 있고 뭐 스페이스X, 옵티머스 로봇, 그다음에 FSD 이제 터질 아이템들이 너무 많은데 그만큼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 사실은 다 초기 단계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투입이 되고 상용화 되더라도 이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려면 상당히 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쵸, 기다려야 많은 되죠. 투자와 수익 실현을 위해서는 좀 그 시간 갭이 좀 발생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좀 장기 투자자들은 굉장히 안심하고 보실 것 같지만 이제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들은 많이 낮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애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 오늘 실적 나왔는데 엔비디아의 뭐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게 뭐 400% YOY 성장한다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전기차 30% 하다가 20%라고? 근데 여기는 400%야. 맞습니다. 이래 보니까 이게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장기적이라는 거는 올해가 아니고 뭐 내년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전히 결국은 전기차가 시장이 남는다면 살아남는 애들이 또 이제 다 위너 테이크스 올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저희가 끝으로 이제 오늘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마무리하면서 저희 이제 효치님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마무리 해주시죠. 네, 이제 자동차 시장은 저는 주로 이제 기계적인 내용들을 많이 하드웨어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는 SDV, Software Defined Vehicle의 시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아까 앞서서 AI 얘기도 하셨지만 테슬라가 이 온디바이스 AI 분야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기도 하죠. 맞아요. 온 디바이스 AI 자동차잖아 사실은. 네, 그죠? 사실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AI 플랫폼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오픈 AI의 소라였나요? 그런 영상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미 물리 세계를 그렇게 영상으로 다 구현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반박을 했었죠. 네, 그거 이제 놀랐냐? 우리는 다 하고 있었어 이런 네. 거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목적 자체가 다르죠.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온디바이스 AI 분야에서 상당히 강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자동차를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드웨어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혀지는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강력하게 작용할 것인가가 미래의 어떤 결정 요인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효치님들께서 알겠습니다.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으로 출연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가 이렇게 세 개 쫙 만나서 인베스터 데이 때 짠 이렇게 나오면 박형근 연구원님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